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내어 아들 부부에게 강남집을 사준 72살 어머니. 그런데 돌아온 것은 제 집에서 나가세요라는 며느리의 잔인한 한마디였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줄 알았던 어머니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존엄과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 이제 72살이 되었네요. 수원 팔달구의 작은 주택에서 산 지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어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다가 퇴직하고 나니 이제는 아침마다 아이들 소리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집 앞 작은 화단에 심어놓은 봉선화랑 채송화가 피어나는 걸 보는 게 요즘 제게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죠. 담벼락 너머로는 화성행궁의 고즈넉한 기와지붕이 보이는데 그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평온해져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아들 부부가 사는 강남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빽빽한 고층 빌딩 숲, 밤낮 없이 번쩍이는 불빛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제가 사는 이곳과는 참 다른 세상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풍경을 보고 있으면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훈이가 저 속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을까 싶어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고요. 저는 평생을 아이들과 부대끼며 살아서 그런지 저만의 확고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식들이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는 한 절대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서운한 소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이게 자식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최선의 방식이었어요. 교직에 있을 때도 아이들 하나하나의 세계를 존중해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하물며 다 큰 제 자식의 세계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딱 3번 제가 먼저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요. 아들 민준이 생일, 며느리 지훈이 생일,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 명절이나 제사. 그 외에는 조용히 제 삶을 살면서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제 신조를 깨고 인생 최대의 결심을 했던 게 바로 재작년이었어요. 아들 부부에게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사준 일 말이에요. 평생 교직에 있으며 받은 퇴직금에 먼저 간 남편이 남겨준 유산까지 전부 쏟아부었죠. 주변 친구들은 노후는 어떡하려고 그러냐며 펄쩍 뛰었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서울 집값이 보통 비싼가요? 제 아들이 아무리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잘 나가는 프로젝트 관리자라고 해도 그 흉흉한 집값을 감당하며 가정을 꾸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 세대가 겪는 그 살벌한 압박감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내 노후가 조금 불안해지더라도 내 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전에는 아들 민준이의 38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서 수원에서 가장 유명하고 격식 있는 갈비집인 갑오정의 룸으로 예약을 해뒀죠. 그리고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가서 태그 호이어 시계도 하나 샀어요. 매일같이 판교구 복잡한 곳까지 출퇴근하며 고생하는 아들에게 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자랑스러워하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며느리 지훈이가 먼저 와서 앉아 있더군요. 화장품 회사 마케팅 팀장이라 그런지 언제나 참 세련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맞은편에 앉아 안부를 묻는 내내 지훈이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관리받은 것 같은 긴 손톱이 화면 위를 쉴 새 없이 오갔죠. 아마 인스타그램인가 하는 걸 보는 모양이었어요. 제 질문에는 네, 어머니, 괜찮아요. 같은 단답형 대답만 돌아올 뿐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곧이어 도착한 민준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속삭였죠. 엄마, 이해 좀 해줘. 지훈이가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좀 예민해져서 그래. 아들의 그 말에 서운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애써 웃어 보였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젊은 나이에 그 험한 경쟁 사회에서 팀장까지 하려면 오죽하겠어. 내가 구시대적인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안 되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지글지글 갈비가 익어가는 동안
저는 준비한 시계 상자를 민준이에게 건넸어요. 아들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연신 고맙다고 했지만 지훈이는 잠시 고개를 들어 시계를 한번 힐끗 보고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순간 불판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던 갈비 맛이 갑자기 쓰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이번엔 며느리 지훈이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마침 지훈이는 임신 초기라 저는 더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죠. 아가, 이번 생일에는 네가 먹고 싶은 걸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제 말에 지훈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압구정 현대백화점 근처에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하더군요. 생일 당일 난생 처음 가보는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분위기에 조금은 주눅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는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끼며 백화점 안으로 이끌었죠. 어머니, 여기까지 왔는데 구경이라도 하고 가요. 그리곤 망설임 없이 명품관이 있는 층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보석들이 진열된 쇼윈도 앞에서 저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골라보렴.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라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골라요.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몇몇 매장을 지나치던 중이었어요. 부쉐론이라는 이름의 매장 앞에서 지훈이가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제게는 분명히 들리도록 이야기했죠. 아, 맞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임산부는 칼슘 보충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보니까 진주가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태아뼈 형성에도 도움이 된대나 뭐래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시선은 쇼윈도 안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는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밝힌 목걸이로 향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녀의 사양, 우연을 가장한 발걸음,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까지. 모든 것이 저 목걸이를 향한 정교하게 짜인 각본이라는 걸요. 가격표를 보니 눈앞이 아찔했어요. 제가 받는 연금을 몇 달은 꼬박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태어날 내 손주를 위해서라는 그 명분은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마법과도 같았어요. 저는 결국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고 직원의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그 목걸이를 계산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지훈이는 목걸이 상자를 연신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가 건넨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쓸게요 라는 인사는 더없이 상냥하고 예의 발랐지만 어쩐지 제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마치 잘 아는 거래처 직원에게 받는 감사 인사처럼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 대신 서늘한 계산만이 느껴졌거든요. 수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 나는 과연 며느리에게 기쁨을 준 걸까? 아니면 그저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걸까? 제 헌신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으며 또다시 상처받은 마음을 억지로 봉합하려 했었어요. 그래,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세대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차갑게 자리 잡은 씁쓸함은 쉬이 가시질 않았네요. 며느리의 생일날 그 비싼 목걸이를 사주고 수원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제 헌신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듯한 그 씁쓸함, 예의 바른 미소 뒤에 감춰진 서늘한 계산 같은 것들이 며칠 밤낮으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그래도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방식이 우리 때와는 다른 것뿐이라고, 내가 너무 낡은 생각에 갇혀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어요. 화단에 핀 곽꽃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과 섞여 장을 보며 억지로라도 헛헛한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워 넣으려 했었죠. 그렇게 가을이 깊어지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이자 돌아가신 남편의 제사를 모시는 날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분주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그래도 제삿날 새벽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 몸을 정갈이하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시장에 가서 가장 실한 과일과 나물을 사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생선을 골랐죠. 하루 종일 부엌에서 기름 냄새와 씨름하며 전 부치고 탕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어요.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하려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건 제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먼저 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자 조상에 대한 도리였고 흩어져 사는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구심점 같은 의식이었거든요. 문득 저희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이렇게 평생을 명절과 제사를 준비하며 가족을 지켜오셨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네요. 저녁이 다 되어서야 아들 내외가 도착했어요. 잔뜩 피곤한 얼굴의 민준이와 그보다 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지훈이었죠. 오느라 고생했다는 제 인사에 지훈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제가 아가 힘들었구나. 어서 들어와 쉬렴하고 등을 토닥여주자 그녀는 제 손길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의 정적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부엌에서는 맛있게 끓고 있던 탕국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지훈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한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사, 저희에겐 그냥 부담이에요. 부담.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밝혔어요. 제가 하루 종일 허리를 두드려가며 준비한 이 모든 것이 그저 귀찮고 성가신 부담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옆에 있던 민준이가 당황하며 지윤아,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이야? 라고 아내를 막아섰지만 지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받아쳤어요. 당신도 똑같잖아. 명절마다 피곤하다고 입에 달고 살면서 그 말에 민준이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아들마저 침묵하는 그 순간 저는 온 가족이 모인 이 집 안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죠. 그날 제사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움직였을 뿐이에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와 믿음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며 간신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어요. 지윤이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임신 초기라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랬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정성스럽게 쓴 장문의 메시지에는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죠.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부분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임신하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속 좁게 굴었나 보다.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녀가 제안한 식사 약속에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약속 장소는 지난번과는 또 다른 아주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어요. 지훈이는 그날따라 유난히 살갑게 굴며 제 건강부터 챙겼죠. 어머니, 요즘 혼자 계셔서 외로우시죠?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곧 태어날 손주 생각에 잠도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연신 제 수저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어요. 그 다정한 모습에 제 마음속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어요. 제삿날의 그 차가운 모습은 정말 임신 초기의 예민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분위기가 한껏 부드러워졌을 때 지윤이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배가 많이 나오면 운전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고요. 특히 세단은 앉은 자세가 낮아서 배가 눌릴 수 있다나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SUV처럼 넓고 높은 차가 안전하다고. 또다시 의사 선생님과 태아의 안전이라는 제가 반박할 수 없는 명분들이 등장했어요. 제 마음속에
다시 희미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제가 잠시 고민하는 사이 지훈이는 미리 준비했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볼보 XC60이라는 차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보여주었어요. 어머니, 이 차가 안전성 평가에서 전 세계 최고 등급을 받았대요. 에어백도 여러 개고 첨단 안전장치도 많고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면 그 말은 또다시 제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주문이 되었어요. 뱃속의 손주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에 어떤 할머니가 고개를 저을 수 있겠어요. 제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자 지훈이의 얼굴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도감과 만족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정말요, 어머니? 마침 이 근처에 볼보 전시장이 있는데 지금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혹시 몰라서 이미 상담 예약까지 해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된 각본이라는 것을요. 전시장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새로 뽑은 차의 가죽 시트는 편안했지만 제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죠. 바로 그때 지훈이가 일산의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저를 대하던 그 계산적이고 예의 바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따뜻하고 다정한 딸의 목소리였죠. 엄마, 허리 아픈 건 좀 어때? 내가 내일 맛있는 반찬이랑 약 사서 갈게. 무리하지 말고 꼭 누워만 있어야 해. 알았지? 그 통화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친정어머니의 허리 통증은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시어머니의 쌈짓돈은 아이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쉽게 가져가는 그 극명한 이중잣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 부부의 세계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요. 며칠 전 카톡 메시지를 보며 품었던 작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시린 배신감과 함께 지독한 고립감만이 남았네요. 며느리의 이중잣대를 확인하고 수원으로 돌아온 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이전의 서운함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하루를 다 보내기 일쑤였어요. 아들 내외에게 품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린 자리는 시리고 아픈 배신감으로 가득 찼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동네 복지관서의 교실에도 등록하고 도서관에 가서 일부러 어려운 역사책을 빌려 읽기도 했어요. 어떻게든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겨울이 오고 지훈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지훈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갑자기 허리를 다치셔서 꼼짝도 못하게 되셨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산후조리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밤새 저를 돌봐주시긴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애처로운 목소리에 지난 몇 달간 제 마음을 지배했던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곧 태어날 아이, 제 첫 손주가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이제 막 세상에 나올 아기가 고생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지. 저는 결국 마음을 굳혔어요. 그 길로 간단한 짐을 챙겨 다시는 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남의 그 아파트로 향했죠. 제가 도착하자 지훈이는 정말 고마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어쩌면 내가 너무 사람을 나쁘게만 생각했나 싶어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출산용품을 준비하러 청담동의 한 고급 유아용품 편집숍에 갔어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예쁘고 비싼 물건들이 가득하더군요. 지윤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골랐고 저는 손주가 쓸 물건이라 생각하니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지윤이는 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는 것을 보더니 해맑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 카드 한도가 얼마예요? 혹시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무제한 카드인가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어쩐지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첫 번째 물건을 계산하고 카드를 돌려받으려는데 지훈이가 제 손을 막으며 카드를 자연스럽게 자기 지갑에 넣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살 거 정말 많은데 그때마다 일일이 카드 꺼내기 번거로우시잖아요. 제가 편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에 저는 미처 거절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지윤이의 무분별한 쇼핑이 시작됐어요. 매일같이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집으로 배달되었죠. 어머니, 이건 아기 면역력에 좋다는 오가닉 베네쩌골이래요. 이건 나중에 기어 다닐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두는 안전문이에요. 이 수입 젖병은 환경 호르몬이 전혀 안 나온대요라며 그녀가 사들이는 물건들은 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손주를 위한 것이니 좋게 생각하려 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기 방은 물론이고 거실과 복도까지 온갖 육아용품 상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지경이었으니까요. 하루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가, 물론 다 좋은 물건들이겠지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아기는 금방 크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할까?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이내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는 제 마음도 모르시고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건데요. 다 우리 아기, 어머니 손주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손주가 귀하지도 않으세요. 라며 제게 소리쳤어요.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매정한 할머니로 저를 몰아가는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하는 수밖에요. 이런 감정적인 공격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력해졌어요. 시간은 흘러 제 72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평생을 교직에 있다 보니 생일이면 의뢰 제자들에게서 온종일 축하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곤 했죠.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강남에 와 있으니 제자들도 친구들도 제가 불편할까봐 연락을 자제하는 모양이었어요. 하루 종일 아들 민준이의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저녁 늦게 온 것은 엄마, 죄송해요. 요즘 지훈이가 많이 예민해서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며느리 지훈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조용히 촛불 없는 생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 생일이 지나고 사흘 뒤였어요. 무심코 지윤이가 열어놓은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의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죠.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려한 꽃다발과 고급스러운 케이크 그리고 바디프렌드라고 선명하게 적힌 최고급 안마의자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지윤이가 친정어머니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활짝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 게시물에는 수많은 좋아요와 지윤 씨 정말 효녀네요. 어머님 부럽다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 생일은 흔한 미역국 한 그릇 없이 지나갔는데 사돈의 생일은 저렇게 성대하게 챙기다니 서운함을 넘어 비참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문득 저 안마의자가 낯이 익지 않았어요. 얼마 전 지훈이가 어머니 이거 요즘 부모님 선물로 최고래요라며 보여줬던 바로 그 모델이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지훈이에게 제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카드요. 아, 글쎄요. 제가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마 가방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찾아서 드릴게요.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 카드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지윤이는 어머, 깜빡했네. 내일 꼭 찾아드릴게요라며 계속 말을 돌리고 회피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저는 아들 내외가 출근한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향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제발 내 예상이 틀렸기를, 이건 그저 오해이기를 간절히 기도했. 하지만 창구 직원이 건네준 몇 장의 신용카드 명세서는 제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유모차, 수십만 원짜리 수입 장난감, 유명 브랜드의 아기 옷들. 모두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명세서 마지막 장에서 저는 결국 숨을 멈췄어요. 배송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결제 내역,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총 사용 금액은 제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모든 것이 기만이었어요. 제삿날의 눈물도, 살갑게 굴던 그 다정함도, 뱃속의 아이를 위한다던 그 모든 말도 전부 다 제 돈을 노린 계획적인 연극이었던 거예요. 저는 은행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차갑고 딱딱한 종이 위 숫자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완전한 절망감과 배신감이 해일처럼 저를 덮쳤네요.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 제 손에 들린 가방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 든 몇 장의 종이, 제 며느리의 배신이 빼곡히 적힌 그 거래 내역서가 제 남은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거든요. 머릿속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떻게 이 사실을 아들 내외에게 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뒤엉켜 있었죠. 수십 번도 더 따져 묻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치고 그 증거들을 얼굴에 던져버리는 상상까지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이 모든 기만과 거짓을 오늘 끝내겠다고요. 가방에서 막 그 종이 뭉치를 꺼내려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지훈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낮은 비명을 질렀어요. 식은땀을 흘리는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양수가 터진 거예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분노와 계획은 그 순간 하얗게 지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든 내역서를 가방 깊숙이 다시 쑤셔넣고 지윤이에게 달려갔죠. 아들 민준이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고 119를 부르고 병원에 갈 준비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분만실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몇 시간 뒤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제 첫 손주가 세상에 나왔어요. 간호사의 품에 안겨 나온 작고 붉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을 뒤덮고 있던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쭈글쭈글한 얼굴, 꼭 감은 눈,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 그 경이로운 생명 앞에서 며느리에 대한 미움도 아들에 대한 원망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그래, 다 괜찮다. 이 아이를 봐서라도 내가 한 번 더 참자. 저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손주를 품에 안고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지윤이의 태도는 180도 변했거든요. 그녀는 과학적 육아라는 완벽한 방패를 앞세워 저를 하녀처럼,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 아들을 키워낸 경험은 구시대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죠. 어머니,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데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폐에 얼마나 안 좋은데요. 분유 온도는 정확히 40도에 맞춰주세요. 1도라도 높거나 낮으면 아기장에 무리가 가요. 그녀는 마치 육아 전문가처럼 인터넷 육아 블로그나 스마트폰 앱에서 본 정보들을 절대적인 진리인 양 읊어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실 구석 천장에 달려있는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작게 깜빡이는 붉은 불빛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제가 손주를 돌보는 모든 순간이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지훈이는 제게 태블릿 PC를 내밀며 원격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육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졸지에 자격 미달의 보모가 되어 이른이 넘은 나이에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가장 상처가 되었던 건 모유 수유 문제였어요. 제가 그래도 아기인데 모유를 먹이는 게 좋지 않겠니? 의사들도 그게 제일 좋다고 하던데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지훈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어머니가 제 몸에 대해 뭘 아세요? 전 곧 회사에 복직해야 하고 몸매 관리도 해야 해요. 그리고 요즘 분유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르세요? 영양 성분은 모유보다 더 좋다던데요. 그녀의 말에는 제 경험과 지혜에 대한 존중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귀찮고 낡은 잔소리로 취급할 뿐이었죠. 그렇게 굴욕적인 시간들이 흘러 어느덧 아이가 뒤집고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유일한 기쁨이었지만 그 기쁨의 크기만큼 제 자존감은 매일같이 깎여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이는 거실에서 아기용품 카탈로그를 보다가 제게 새로운 요구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애가 기어다니고 곧 걸으려면 이 집은 너무 좁아요. 아이의 창의력 발달을 위해서라도 정원이 있는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판교 운중동 쪽에 괜찮은 타운하우스가 많던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난 1년간 손주를 보며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 아이를 핑계로 내 자신을 기만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두가 잠든 후에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낡은 자개장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앨범과 함께 제가 평생을 모아 마련한 재산의 증거들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등기관리증과 얼마 전에 사준 볼보 자동차 등록증을 꺼내들었어요. 서류의 소유주란에 선명하게 찍힌 박서연이라는 제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잊고 있던 제 자신의 존재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고 나의 권리이며 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열어 인터넷 뱅킹 앱에 접속했어요. 익숙지 않은 화면을 몇 번이나 헤매고 나서야 겨우 제가 할 일을 마칠 수 있었죠. 제가 그동안 자동이체 해주던 모든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들을 모두 정지시켰어요. 그날 오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려던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카드 사용이 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카드를 막아놓으신 거예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침착하게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어요. 아가, 더 이상은 힘들겠구나. 제 대답에 지훈이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졌어요. 돈 안 주시겠다? 좋아요. 그럼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평생 손주 볼 생각도 마세요. 제 집,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바로 그 집을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정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고 반격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며느리가 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던 그날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지난 1년간 저를 짓눌렀던 슬픔과 억울함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죠. 더 이상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일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제 작은 여행 가방을 꾸렸어요. 며느리가 사준 옷가지 따위는 모두 버려두고
제게 꼭 필요한 물건 몇 가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챙겼죠. 낡은 자개장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지난번 은행에서 발급받았던 수억 원대의 카드 거래 내역서까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쫓겨나는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잠시 내 것을 되찾으러 떠나는 주인의 발걸음이었죠. 수원의 제 집으로 돌아오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먼지 쌓인 마루를 닦고 창문을 활짝 열어 가을바람을 들이고 화단에 물을 주며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아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내외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제 삶에서 그들을 완전히 도려내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지만 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책을 읽고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를 추억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수척해진 아들 내외와 유모차에 앉아있는 손주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를 앞세워 제 동정심에 호소하러 온 것이겠죠. 제 마음이 순간 흔들렸지만 저는 차갑게 이성을 붙들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아이가 보고 싶으면 일산 외할머니에게나 데려가거라. 그분은 기뻐하실 게다. 화면 속에서 당황하고 절망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인터폰을 끊었어요. 이것이 제 조용한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 저는 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막막했겠지만 이젠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노인 법률 문제와 재산권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꼬박 수소문하고 상담 예약을 잡은 끝에 수원가정법원 근처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저를 맞이한 변호사는 제 아들 뻘쯤 되어 보이는 눈빛이 총명하고 단단한 여성이었죠. 저는 그녀 앞에서 지난 몇 년간 겪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제가 가져간 증거 자료들을 확인한 뒤에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더군요. 우리는 함께 제 뜻을 명확히 할 법적 절차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유언장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았어요. 제 모든 재산의 70%는 손주를 위한 신탁기금으로 설정했어요. 단,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는 은행에서 관리하며 오직 교육비와 의료비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죠.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그 돈에 손을 댈 수 없도록 겹겹의 안전장치를 해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제가 평소 후원하고 싶었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최지윤에게는 단 1원도 남기지 않겠다는 제 의지를 명확히 문서로 남겼죠. 다음 단계는 그들이 살고 있는 제 집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변호사는 부동산 명도 및 차량 반환 청구라는 이름의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와 볼보 SUV 차량이 제 소유임을 밝히고 30일 이내에 집을 비우고 차를 반환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죠. 이 모든 서류에 제 도장을 찍는 순간 슬픔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죠.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 내외가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요. 저는 눈을 감고 강남의 아파트에서 벌어졌을 광경을 상상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우리 집이야. 라며 길길이 날뛰는 지윤이의 모습, 그리고 옆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는 새하얗게 질려가는 민준이의 얼굴이 눈에 선했죠. 여보, 집이랑 차 전부 어머니 명의 그대로야. 법적으로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절망에 찬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결국 퇴거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오후 그들은 수원의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인터폰이 아니라 제가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었죠.
저는 그들을 거실 테이블에 앉혔어요.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한 가족의 공간이 아닌 차가운 심판의 장소가 될 터였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거라. 저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장 먼저 수십 장에 달하는 신용카드 명세서 뭉치였죠.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마치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설명하는 교사처럼 차분하게 말했어요.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너희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손주를 위해 샀다는 고가의 물품들이다. 그리고 여기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배송지 주소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으로 되어 있구나. 여기엔 사돈어른 생신 선물로 보낸 안마의자, 값비싼 건강식품, 그리고 화려한 3단 생일 케이크까지 포함되어 있네. 저는 마지막으로 지윤이의 인스타그램 화면을 캡처해서 인쇄한 사진을 테이블 중앙으로 휙 던졌어요. 안마의자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녀의 사진을 본 지윤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렴. 저는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지윤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어머니가 제 몸에 대해 뭘 아세요? 전 복직해야 하고 몸매 관리도 해야 해요. 돈 안 주시겠다? 좋아요. 그럼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녹음이 끝나자 민준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잿빛이 되었어요.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저는 그런 아들 내외를 향해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서름을 담아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나는 내 퇴직금 전부와 너희 할아버지가 평생을 아끼셨던 선산까지 팔아 그 집을 샀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건 끝없는 기만과 모욕, 그리고 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였지. 그 순간 민준이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아들의 오열에도 제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외면한 채 넋이 나간 표정의 지훈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최후통첩을 했어요. 내 입으로 내 집이라 했으니 이제 진짜 내 집을 찾아 떠나거라.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너희가 찾아왔으니 일주일 더 주마. 그리고 너희가 내게 진 빚은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이자까지 합쳐 정확히 9억 원이다. 그 돈을 모두 갚는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저는 마지막으로 제 유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너희에게 돌아갈 유산은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완전한 절망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지난 몇 년간의 굴욕적인 시간들이 끝났음을 직감했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네요. 아들 내외가 잿빛 얼굴로 제 집을 떠나던 날, 저는 오랫동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죠. 후련함보다는 깊은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제 인생의 한 챕터가 그렇게 소란스럽게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그 후 며칠간은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 단단히 걸어 잠갔던 제 마음의 빗장처럼 그들과의 연결고리도 그렇게 끊어져 버린 듯했죠. 변호사를 통해 들려온 소식은 그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집을 비우고 차를 반납했다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제가 감당할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어요. 텅 비어버린 것 같았던 마음에 새로운 것들이 하나둘씩 채워지기 시작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일상에 나 자신이 생긴 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자식들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창가 화분에 물을 주고 텃밭에 나가 오늘 돌볼 작물들을 살폈어요. 상추와 깨잎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함께 자라나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서툴러서 스마트폰으로 텃밭 가꾸기 앱을 찾아보며 공부했는데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벌레도 잡아내고 곁순도 쳐줄 줄 알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더 이상 자식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경험을 살려 수원시 지역 복지관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서툰 발음으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제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죠. 봉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이제 이메일로 능숙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수원시립 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클럽에 나갔어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죠. 우리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좋은 글귀를 공유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자식들과 소통하기 위한 불편한 도구였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제 세상을 넓혀주는 즐거운 창이 되어 주었네요. 제 삶은 더 이상 자식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한 관계들과 의미 있는 활동들로 제 일상은 다시 풍요로워졌죠. 그렇게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텃밭에서 갓 딴 고추를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은 지난 반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들 민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불안하고 위축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죠. 아들의 손에는 소박한 국화 화분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던 바로 그 거실 테이블에 아들은 가져온 국화 화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아들은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어요. 저와 지윤이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알게 된 후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요. 결국 얼마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지금은 판교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고 나약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고 제 아내가 어머니께 어떤 상처를 드리는지 알면서도 방관했습니다. 어머니께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길고 긴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아들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죠. 제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제 아내나 며느리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손주의 안부였죠. 아이는 어떻게 지내니? 제 질문에 아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금은 지윤이가 데리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공동 양육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고 언젠가는 제가 꼭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가 할머니처럼 지혜롭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비로소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아들에게 듣고 싶었던 가장 진솔한 사과라는 것을요.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앞으로 나아가려는 굳은 의지를 보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 들어오는 아들을 향해 아주 오랜만에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들어오너라. 날이 춥구나. 따뜻한 차나 한잔하고 가거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 열린 셈이었죠. 부엌 창문 너머로 제 작은 정원 위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고즈넉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랑에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며 진정한 평화는 바로 그 경계를 스스로 지켜낼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요. 박서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란 한없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경계선을 그을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요. 바로 그 경계선 위에서 비로소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법이니까요.